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막 벚꽃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참, 아, 좀 평년보다 되게 빨리 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꽃을 보고 있어도 뭔가 예뻐도 예쁘다고 말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뚝뚝하고 약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친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적. 또 친구가 전화해서 뭐 울고 갑자기 힘들다고 하는데 힘내라는 말밖에는 못했던 적이라든지, 형제 자매 뭐 부모님이 지쳐있는 게 보이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쳤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 차갑거나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꽃이 너무 예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좋다고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쓰이니까 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또 너무 잘못 말할까봐 내가 섣불리 위로했다가 오해하거나 좀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되게 지나고 나면 또 신경이 많이 쓰이죠. 떠오르고. 왜 그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못 해줬을까? 가볍게 안아주기라도 할걸. 그런 후회가 이상하게도 오래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주한 교수님이 내면 소통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얼어붙는 건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데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몸이 먼저 멈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로하려면 먼저 내가 나에게 따뜻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요. 내가 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걸리는 게 없어야 내가 내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걱정을 해주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육감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날 지금 걱정하고 있고 뭔가 정말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건 왠지 모르게 알게 돼요. 그런 건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육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직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읽어드릴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연민에 관하여의 저자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사람이 딱 그 과정을 산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미국 판사인데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수도 안 나오는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에 구두 닦기 하면서 컸고요. 그 때문에 법정에서 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무서운지, 얼마나 본인의 처지가 창피한지 그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저자는 늘 법정 앞에서 판결 전에 꼭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요.
어떤 지금 힘듦이 있습니까? 라고요.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울게 만듭니다. 사람을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싶어서 잘못을 하나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정들이 있고 다 남들이 보기엔 저 왜 저러냐 싶은 일을 내 자신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누군가 아프고 돈이 하나도 없고 큰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그런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이야기하고 싶고 위로 한마디 건네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건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왜 그래? 얘기 한번 해봐.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은 이 책을 통해서 저자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볼게요. 잘 자요. 연민에 관하여. 내가 가르쳐줄 교훈이 하나 있다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일 것이다. 연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연민을 배우기엔 늦은 때는 없고, 연민을 실천하기에 늦은 때도 없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나의 부모, 조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 친척이 이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대가족과 함께 자라와서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겪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러면 난 이렇게 자문한다.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 좋겠는가? 하고. 책의 서두에 설명했듯 공감과 연민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연히 다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연민은 그 고통을 덜어주려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 상황이 변화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어떻게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내가 10살 무렵 때였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흐느끼고 계셨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는 비영리시설 보이스타운을 설립한 에드워드 J. 플래내건 신부가 연분 앞에 어린 동생을 등에 업은 한 아이가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무겁지 않아요. 제 동생이니까요. 어머니는 사진 속의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고 있었다. 당신도 결코 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만큼 허름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말이다.
나는 그렇게 공감을 배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나에게 연민을 가르쳐 주었다. 연민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가진 것, 받은 것, 이루어낸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 연민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이다. 연민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보다 운이 나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나도 저들과 그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식하는 것이다. 연민을 가진 덕분에 나는 교사로서,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내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다. 내 법정은 대부분 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을 다룬다. 범칙금만 내면 법원에 올 필요가 없다. 법정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칙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주차 위반 범칙금 30달러를 내면 그날의 식료품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직장이 있고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법정에 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판사로 일하는 첫날 아버지가 법정에 오셨다. 내 레슬링 시합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아버지가 내가 판사로서 처음 판결을 내리는 날을 놓칠 리 없었다.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주차 위반 범칙금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한 여성의 사건이었다. 저는 진짜 못 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애들도 있어요. 낼 돈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말했다. 자, 그러면 나눠서 내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무척이나 무례하게 굴었다. 아, 모르겠고 저는 못 낸다고요. 나는 이 여성의 너무나도 무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나의 일이었다. 어쩌면 난 그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냉정하고 엄했을 수도 있다. 나는 말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바퀴에 잠금 장치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범칙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봉을 두드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패정 후 아버지가 판사실로 찾아왔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어땠어요? 아버지는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다. 아, 그 여자. 아버지가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겠다던 여성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 애들이 있어. 아버지, 나는 말했다. 아, 그 여자는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제 말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무척이나 무례했다고요. 무례했지. 아버지가 말했다. 무서웠으니까.
그녀는 낙담하고 있었어. 돈이,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 그녀에겐 애들이 있단다, 프랭키.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네가 그 여자의 차에 잠금장치를 채웠지? 그러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니? 어떻게 먹을 거리를 사러 가겠어? 그날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무척이나 지치고 공허했다. 아버지는 내게 피고인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피고인 때문에 내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부터 생각해야 했다. 판사로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피고인과 그들의 삶이었다.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었다. 어떻게 그런 걸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가 판사석에 앉은 첫날의 이야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한다. 8학년도 다니지 못한 아버지는 그날 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4년 동안 로스쿨에서 배우고 2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아버지는 실제로 판결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 넘치는 지혜를 주셨고 나를 곧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날 난 판사에게 법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 후로 난 항상 피고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 했고 항상 내 판결이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타인의 관대함. 나는 늘 법은 사람의 의지를 꺾거나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판사로서 난 종종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걸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주차 위반 또는 속도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싶었다. 이렇게 징수한 금액은 프로비던스시 운영의 예산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일은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로서의 내 일은 시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고 내 마음은 항상 개인에게로 기울었다.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단 해가 되는 상황이 많았다. 범칙금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지금 막 출소한 사람이 살 곳을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참전 용사를 가능한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최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해서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출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는가? 그런 경우 나는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될 것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처럼 이 법복 아래에는 판사의 배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난 범칙금이나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어느 날 난 영광스럽게도 친절한 행동 하나가 거대한 도움의 물결을 일으키는 걸 목격했다.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다. 싱글맘인 앤지 채서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그녀는 인디애나에 살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다. 앤지는 내게 프로그램을 챙겨보고 있다고 하면서 $20 수표를 보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법정에서 이 돈을 사용하면서 앤지가 보낸 편지를 읽었고 그 장면이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전 세계에서 우리 법정에 기부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보낸 $3부터 어느 사제가 보낸 $1000 수표까지 금액은 다양했다. 나는 낯선 사람의 작은 기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목격해왔다. 흔히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충만하게 한다. 기부와 함께 전달된 편지들은 가슴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난 이 편지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연민, 동정이 흘러넘쳤다.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무엇보다 이 기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과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이 기부금을 법원 등기소에 두어 법원 재량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범칙금 $100를 청구받은 한 여성이 경제 사정 때문에 $50밖에 낼 수 없다면 나는 기금에서 $50를 사용해 그녀를 돕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 필로메나 기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내주는 공감과 연민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고 플래내건 신부와 두 아이의 사진을 보고 흐느껴 울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공감은 내 마음을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채워주었다. 그래서 난 이 기금에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다. 법원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제일 뛰어나기로 평판이 자자했고 매우 다정하고 인정 많고 이해심 있고 공감 능력이 높은 분이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셨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요. 나는 말했다. 당신을 꼭 끌어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이 책에 담긴 많은 사례에서처럼 오랫동안 이 기금은 내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앤지의 편지와 기부로 시작되었다. 한 여성의 작은 친절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다.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아침이 있다. 잉카 아만두 말리라라는 젊은 여성이 내 앞에 선 날이었다. 그녀는 프로비던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내 아이를 키우는 조카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오랜 기간 여러 번 주차 위반을 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내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판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관대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잉카에게 말했다. 관대함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요. 그날 우리 법정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바로 엔지 채서였다. 나는 잉카에게 엔지에 대해 그리고 엔지의 관대한 행동이 어떻게 퍼지고 퍼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말했다. 나는 엔지에게 그녀가 편지를 처음 썼을 때 돕고자 했던 사람이 잉카가 맞는지, 잉카가 해당하는지 물었다. 엔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잉카의 범칙금은 기금으로 납부되었고 나는 잉카에게 아낀 그 돈으로 조카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고 했다. 나는 2023년에 은퇴해서 더는 프로비던스 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부금을 사용해 법정 피고인들을 도울 수 없다. 대신 필로메나 기금은 이제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재단인 로드아일랜드 재단 산하에 있다. 필로메나 기금에서 받은 돈은 국세청이 비영리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단체들의 자선활동을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부식품 제공단체라든지 프로비던스 대학교라든지 여러 참전용사 지원단체와 병원 등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모스하우스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선의를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내 법정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가득했다. 도나 모랄레스도 그런 경우였다. 도나는 아들 케벤테와 함께 법정에 왔다. 싱글맘인 그녀는 최근 실직했고 건강 문제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속도 위반 딱지와 그 외 위반 딱지가 있었고 차 바퀴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법정에 잠금 장치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다. 차가 없으면 어떻게 아들 케벤테를 학교에 데려다 준단 말인가. 나는 도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퀴 잠금 장치 해제 비용을 $250로 책정하고 시와 잠금 장치 회사 둘 다 수금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싱글맘 도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이 나라엔 관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천 메샤티라는 기부자가 프로비던스 지방법원에 김영식 표를 보내왔는데 그중 $250를 도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눈물을 흘리며 도나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티 씨. 나는 그녀에게 오직
아들을 잘 돌보라고만 당부했다. 그 아들이 언젠가 놀라운 일을 해낼 거라고 난 확신한다. 나는 종종 아이들에게 내 법정을 떠나 대단한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믿는, 그리고 기대하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무궁무진한 힘을 얻는다. 나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된다고 그렇게 확신한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난 확신한다. 우리가 모두 더 관대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도나에게 알려주었다. 메시아티 씨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걸로 꼭 보답하세요. 그리고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는 영원토록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억하라. 세상이 더 친절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성내거나 고집스럽거나 까탈스러운 사람에게 공감이나 연민을 갖기는 어렵다. 대체로 나는 내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법정 직원이나 서기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 사람을 거의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태도에 근거해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단 걸, 그걸 배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가끔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분노와 좌절에 빠져서 친구나 가족 같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게 될 수도 있다. 팸은 차에 바퀴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법정에 왔다. 그녀는 전에도 법정에 왔고 95달러를 냈지만 법정 서기와 싸움을 벌이다 거의 체포될 뻔했다고 말했다. 팸에게도 말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납 법칙금이 15건이나 있었고 신호 위반을 4차례나 한 데다 바퀴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딱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팸에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말하려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딱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듯 했다. 나는 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부 다 문제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팸은 아들이 자폐증에 ADHD를 앓고 있는 데다 말을 듣지 않고 여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학교 버스에 오르내리는 걸 직접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집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고 근처에 주차장도 없었다. 팸은
한 달 전에 법정에 왔을 때 695달러를 내고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딱지 두 건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납 범칙금이 네 건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그녀에겐 아이가 다섯이나 있었다. 18살 하나, 12살, 11살 쌍둥이, 5살 하나였다. 법정에 와서 태도가 불량하거나 석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연민을 가진 적은 거의 없었지만 팸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 깊은 좌절에서 비롯된 게 분명해 보였다. 딱지와 범칙금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공무원과 얘기하면서 그녀의 좌절은 더욱 깊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다. 팸을 보고 있으니 판사석에 앉은 첫날 출석한 여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다.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팸에게 아이는 다섯이고 돈은 빠듯해서 그녀가 좌절에 빠진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숨을 깊이 들이시고요. 세상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세요. 나는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팸에게 그녀의 문제는 대부분 그녀 자신이 초래한 것이란 사실을 이해시키려 했다. 당시 팸은 상황에 휘둘리고 있었다. 계속 휘둘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차권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팸이 잠금장치 해제를 위해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을 낮춰주었고 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범칙금 분할 납부 방안을 마련했다. 팸이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좋은 태도를 보이는 편이 법에 따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결국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랐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호세 히메네스의 사건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그는 몇 년 전에 법정에 출석했다. 주차 위반 딱지가 두 건 있었는데 하나는 최근에, 하나는 5년 전에 발부된 것이었다. 그는 5년 전에 받은 딱지가 있다는 걸 몰랐다. 최근에 딱지를 떼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지가 발부된 차량은 일에 사용하는 트럭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호세는 집주인이 파티를 벌여서 건물에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소란을 피우는 대신 그는 길가에 주차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야간 주차가 된 곳이 아니어서 이따가 다시 나와 차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어버렸다. 일어나서 나가보니 트럭엔 이미 딱지가 붙어 있었다. 호세는 바로 딱지 범칙금 20달러를 지불했지만 시에서 연체료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서류에 따르면 딱지 범칙금은 납부되었다고 말했다. 벌금이 있었지만 기꺼이 면제해 줄 의향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가도 됩니다.
그런데 호세는 머뭇거렸다. 나에게 할 말이 있었던 것이다. 제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가 말했다. 20년 전에 저는 불량소년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내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년 전 그는 나쁜 길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매달 속도 위반 딱지를 비롯해 여러 위반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물론 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호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18살이었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당시 난 그에게 했던 조언이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와 같은 성에 있는 많은 청년에게 비슷한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나는 나쁜 길에 빠져드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넸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끔 18살에 그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세 가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선택은 당신 몫이죠.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라고 호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대형 면허를 따서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16년 전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다. 그는 울먹이며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호세는 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0년 전 그는 내 법정을 나서면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되어 20년이 지난 지금 여기 나타났다. 그는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은 잘 되고 있었다. 그는 성실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때로 사람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분기점에 서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수백만 달러를 줄 필요도 없다. 때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당신이 다른 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에게 판사석으로 오라고 했고, 우리는 포옹했다. 20년 전 그날,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연민에 관하여 내가 가르쳐줄 교훈이 하나 있다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일 것이다. 연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연민을 배우기엔 늦은 때는 없고, 연민을 실천하기에 늦은 때도 없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나의 부모, 조부모, 형제,
그리고 자매, 친척이 이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대가족과 함께 자라와서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겪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러면 난 이렇게 자문한다.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 좋겠는가 하고. 책의 서두에 설명했듯 공감과 연민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연히 다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연민은 그 고통을 덜어주려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 상황이 변화하는 걸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어떻게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다. 내가 10살 무렵 때였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흐느끼고 계셨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는 비영리시설 보이스타운을 설립한 에드워드 J. 플래내건 신부가 연분 앞에 어린 동생을 등에 업은 한 아이가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무겁지 않아요. 제 동생이니까요. 어머니는 사진 속의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고 있었다. 당신도 결코 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을 만큼 허름한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말이다. 나는 그렇게 공감을 배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나에게 연민을 가르쳐 주었다. 연민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가진 것, 받은 것, 이루어낸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 연민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이다. 연민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보다 운이 나쁘거나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나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식하는 것이다. 연민을 가진 덕분에 나는 교사로서,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내 앞에 서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다. 내 법정은 대부분 범죄가 아닌 교통법규 위반을 다룬다. 범칙금만 내면 법원에 올 필요가 없다. 법정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칙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주차 위반 범칙금 $30를 내면 그날의 식료품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직장이 있고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법정에 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판사로 일하는 첫날 아버지가 법정에 오셨다. 내 레슬링 시합을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아버지가 내가 판사로서 처음 판결을 내리는 날을 놓칠 리 없었다.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주차 위반 범칙금이 수백 달러에 달하는 한 여성의 사건이었다. 저는 진짜 못 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애들도 있어요. 낼 돈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말했다. 자, 그러면 나눠서 내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무척이나 무례하게 굴었다. 아, 모르겠고 저는 못 낸다고요. 나는 이 여성의 너무나도 무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나의 일이었다. 어쩌면 난 그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냉정하고 엄했을 수도 있다. 나는 말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바퀴에 잠금 장치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범칙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봉을 두드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패정 후 아버지가 판사실로 찾아왔다. 나는 말했다. 아버지, 어땠어요? 아버지는 표정이 밝지 않았다.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다. 아, 그 여자. 아버지가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겠다던 여성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 애들이 있어. 아버지, 나는 말했다. 아, 그 여자는 정말 말이 안 통했어요. 제 말을 들으려도 하지 않고 무척이나 무례했다고요. 무례했지. 아버지가 말했다. 무서웠으니까. 그녀는 낙담하고 있었어.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 그녀에겐 애들이 있단다, 프랭키.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네가 그 여자의 차에 잠금장치를 채웠지? 그러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니? 어떻게 먹을 거리를 사러 가겠어? 그날 아버지가 떠난 뒤 나는 무척이나 지치고 공허했다. 아버지는 내게 피고인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피고인 때문에 내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부터 생각해야 했다. 판사로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피고인과 그들의 삶이었다.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었다. 어떻게 그런 걸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가 판사석에 앉은 첫날의 이야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한다. 8학년도 다니지 못한 아버지는 그날 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4년 동안 로스쿨에서 배우고 2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아버지는 실제로 판결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 넘치는 지혜를 주셨고 나를 곧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날 난 판사에게 법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 후로 난 항상 피고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 했고 항상 내 판결이 피고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타인의 관대함. 나는 늘 법은 사람의 의지를 꺾거나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판사로서 난 종종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걸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주차 위반 또는 속도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싶었다. 이렇게 징수한 금액은 프로비던스시 운영의 예산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일은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로서의 내 일은 시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고 내 마음은 항상 개인에게로 기울었다.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보단 해가 되는 상황이 많았다. 범칙금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지금 막 출소한 사람이 살 곳을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참전용사를 가능한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 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최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해서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출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는가? 그런 경우 나는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될 것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처럼 이 법복 아래에는 판사의 배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난 범칙금이나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어느 날 난 영광스럽게도 친절한 행동 하나가 거대한 도움의 물결을 일으키는 걸 목격했다. 시작은 굉장히 단순했다. 싱글맘인 앤지 채서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그녀는 인디애나에 살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다. 앤지는 내게 프로그램을 챙겨보고 있다고 하면서 $20 수표를 보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법정에서 이 돈을 사용하면서 앤지가 보낸 편지를 읽었고 그 장면이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전 세계에서 우리 법정에 기부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보낸 $3부터 어느 사제가 보낸 $1000 수표까지 금액은 다양했다. 나는 낯선 사람의 작은 기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목격해왔다. 흔히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도 충만하게 한다. 기부와 함께 전달된 편지들은 가슴 따뜻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난 이 편지들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연민, 동정이 흘러넘쳤다.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무엇보다 이 기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힘과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이 기부금을 법원 등기소에 두어 법원 재량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범칙금 100달러를 청구받은 한 여성이 경제 사정 때문에 50달러밖에 낼 수 없다면 나는 기금에서 50달러를 사용해 그녀를 돕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 필로메나 기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내주는 공감과 연민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고, 플래네건 신부와 두 아이의 사진을 보고 흐느껴 울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공감은 내 마음을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채워주었다. 그래서 난 이 기금에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다. 법원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제일 뛰어나기로 평판이 자자했고, 매우 다정하고 인정 많고 이해심 있고 공감 능력이 높은 분이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셨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요. 나는 말했다. 당신을 꼭 끌어안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줬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이 책에 담긴 많은 사례에서처럼 오랫동안 이 기금은 내 법정에서 많은 피고인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엔지의 편지와 기부로 시작되었다. 한 여성의 작은 친절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로 이어졌다.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아침이 있다. 잉카 아만두 말리라라는 젊은 여성이 내 앞에 쓴 날이었다. 그녀는 프로비던스에서 태어나 자랐고 내 아이를 키우는 조카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오랜 기간 여러 번 주차 위반을 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내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판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관대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잉카에게 말했다. 관대함에 대해 말해줄 게 있어요. 그날 우리 법정에는 특별한 손님이 와 있었다. 바로 엔지 채서였다. 나는 잉카에게 엔지에 대해, 그리고 엔지의 관대한 행동이 어떻게 퍼지고 퍼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말했다. 나는 엔지에게 그녀가 편지를 처음 썼을 때 돕고자 했던 사람이 잉카가 맞는지, 잉카가 해당하는지 물었다. 엔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잉카의 범칙금은 기금으로 납부되었고 나는 잉카에게 아낀 그 돈으로 조카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고 했다. 나는 2023년에 은퇴해서 더는 프로비던스 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부금을 사용해 법정 피고인들을 도울 수 없다. 대신 필로메나 기금은 이제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재단인 로드아일랜드 재단 산하에 있다. 필로메나 기금에서 받은 돈은 국세청이 비영리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그런 단체들의 자선활동을 진행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부식품 제공단체라든지 프로비던스 대학교라든지 여러 참전용사 지원단체와 병원 등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모스하우스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선의를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내 법정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가 가득했다. 도나 모랄레스도 그런 경우였다. 도나는 아들 케벤테와 함께 법정에 왔다. 싱글맘인 그녀는 최근 실직했고 건강 문제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속도 위반 딱지와 그 외 위반 딱지가 있었고 차 바퀴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법정에 잠금 장치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다. 차가 없으면 어떻게 아들 케벤테를 학교에 데려다 준단 말인가. 나는 도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퀴 잠금 장치 해제 비용을 $250로 책정하고 시와 잠금 장치 회사 둘 다 수금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싱글맘 도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이 나라엔 관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천 메시아티라는 기부자가 프로비던스 지방법원에 김영식 표를 보내왔는데 그중 $250를 도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눈물을 흘리며 도나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티 씨. 나는 그녀에게 오직 아들을 잘 돌보라고만 당부했다. 그 아들이 언젠가 놀라운 일을 해낼 거라고 난 확신한다. 나는 종종 아이들에게 내 법정을 떠나 대단한 일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믿는 그리고 기대하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무궁무진한 힘을 얻는다. 나는 자신을 믿는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된다고 그렇게 확신한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난 확신한다. 우리가 모두 더 관대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도나에게 알려주었다. 메시아티 씨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걸로 꼭 보답하세요. 그리고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연민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는 영원토록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기억하라. 세상이 더 친절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 성내거나 고집스럽거나 까탈스러운 사람에게 공감이나 연민을 갖기는 어렵다. 대체로 나는 내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법정 직원이나 서기에게 무례하게 굴면 그 사람을 거의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태도에 근거해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단 걸
그걸 배웠다. 그래서 나는 자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가끔 삶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분노와 좌절에 빠져서 친구나 가족 같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게 될 수도 있다. 뱀은 차에 바퀴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법정에 왔다. 그녀는 전에도 법정에 왔고 95달러를 냈지만 법정 서기와 싸움을 벌이다 거의 체포될 뻔했다고 말했다. 팸에게도 말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납 법칙금이 15건이나 있었고 신호 위반을 4차례나 한 데다 바퀴 잠금 장치가 부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팸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모든 딱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고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팸에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말하려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딱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듯했다. 나는 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전부 다 문제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팸은 아들이 자폐증에 ADHD를 앓고 있는 데다 말을 듣지 않고 여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학교 버스에 오르내리는 걸 직접 가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집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고 근처에 주차장도 없었다. 팸은 한 달 전에 법정에 왔을 때 695달러를 내고 잠금 장치를 해제했고 딱지 2건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미납 범칙금이 4건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그녀에겐 아이가 5이나 있었다. 18살 하나, 12살, 11살 쌍둥이, 5살 하나였다. 법정에 와서 태도가 불량하거나 서기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연민을 가진 적은 거의 없었지만 팸의 경우에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 깊은 좌절에서 비롯된 게 분명해 보였다. 딱지와 범칙금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공무원과 얘기하면서 그녀의 좌절은 더욱 깊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다. 팸을 보고 있으니 판사석에 앉은 첫날 출석한 여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떠올랐다.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팸에게 아이는 5이고 돈은 빠듯해서 그녀가 좌절에 빠진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요. 세상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세요. 나는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팸에게 그녀의 문제는 대부분 그녀 자신이 초래한 것이란 사실을 이해시키려 했다. 당시 팸은 상황에 휘둘리고 있었다. 계속 휘둘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차권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받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팸이 잠금장치 해제를 위해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을 낮춰주었고 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도록 범칙금 분할 납부 방안을 마련했다. 팸이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좋은 태도를 보이는 편이 법에 따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결국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랐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었던 호세 히메네스의 사건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그는 몇 년 전에 법정에 출석했다. 주차 위반 딱지가 2건 있었는데 하나는 최근에, 하나는 5년 전에 발부된 것이었다. 그는 5년 전에 받은 딱지가 있다는 걸 몰랐다. 최근에 딱지를 떼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딱지가 발부된 차량은 일에 사용하는 트럭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호세는 집주인이 파티를 벌여서 건물에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소란을 피우는 대신 그는 길가에 주차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야간 주차가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따가 다시 나와 차를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어버렸다. 일어나서 나가보니 트럭에 이미 딱지가 붙어 있었다. 호세는 바로 딱지 범칙금 $20를 지불했지만 시에서 연체료로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서류에 따르면 딱지 범칙금은 납부되었다고 말했다. 벌금이 있었지만 기꺼이 면제해 줄 의향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가도 됩니다. 그런데 호세는 머뭇거렸다. 나에게 할 말이 있었던 것이다. 제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가 말했다. 20년 전에 저는 불량 소년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내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년 전 그는 나쁜 길에 빠진 적이 있었다. 매달 속도 위반 딱지를 비롯해 여러 위반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물론 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호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18살이었고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당시 난 그에게 했던 조언이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와 같은 성에 있는 많은 청년에게 비슷한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나는 나쁜 길에 빠져드는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넸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끔 18살에 그에게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은 3가지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선택은 당신 몫이죠.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라고 호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대형 면허를 따서 트럭 운전사가 되었고 16년 전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다. 그는 울먹이며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호세는 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0년 전 그는 내 법정을 나서면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 되어 20년이 지난 지금
여기 나타났다. 그는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은 잘 되고 있었다. 그는 성실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때로 사람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분기점에 서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할 필요도 없고 수백만 달러를 줄 필요도 없다. 때로는 그저 누군가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당신이 다른 길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에게 판사석으로 오라고 했고 우리는 포옹했다. 20년 전 그날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